여러분들 이 흙의 지금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 크기가 이게 흙이라고 하는 걸 한 줌을 딱 잡으면 입자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큰 거, 작은 거가 있는 거 골고루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얘를 평가를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지금 어떻게 돼? 체가름 시험에서 이런 채로 쳐서 굵은 거와 잔 거를 구별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현탁에 뿌연 지금 흙이 들어있는 이런 뿌연 물이 침강되는 속도를 가지고 여기 입자 크기가 크면 빨리 침강이 될 거고 입자 크기가 작으면 천천히 침강될 거는 이런 우리가 비중계 분석법, 비중계법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비중계법이나 체가름법이 이거를 해도 좋고 저거를 해도 좋고 하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중계법은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이 입자 크기가 크면 비중계 시험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중계법은 입자 크기가 작은 넘버 200번째 이하의 세립토에서 행하는 것이고 체가름은 입자 크기가 또 너무 작으면 채로 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200번째 이상의 300번째, 400, 500번째까지도 지금 뭐 나와 있지만 200번째 이상의 채를 아주 가는 채로 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체가름 시험법은 지금 조립토에 지금 비중계법은 세립토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이 비중계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현타객을 만들기 위해서 현타객이 요 세부적으로 침강되는 속도는 입자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여기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 사람 이름이지만 한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 현타객이 지금 어떤 하나를 뭉쳐서 정기적 힘을 갖지 않고 힘을 가져서 이 침강, 자윤압과 침강을 못하고 정기적 힘인 것을 발현하면 실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분산제를 이렇게 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이렇게 비중계 찌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가 침강되는 속도로 여기에 입자 크기를 분류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채 입자 크기에 따른 누적 통과 백분율의 결과를 얻고요. 이런 걸 우리가 채 분석, 그러니까 입도 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10%의 누적 통과될 때 입경, 30%, 60% 입경을 가지고 다음처럼 우리가 균등 계수를 다음처럼 정리를 하고요. 공률 계수를 다음처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균등 계수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양호입도 골고루 들어있는 입자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률 계수는 특정한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1에서 3, 4, 2 뭐 이 정도 있어야 지금 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D10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유효입경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D10은 우리가 나중에 투수계수에 조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경, 입자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도분포 곡선의 모양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기 하나를 더 그려놨긴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빈입도, 푸어그레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웰그레이드, 양호입도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갭입도 이런 거. 자, 빈입도는 어떤 거냐면 입자 크기가 요 사이에요. 요런 입자 사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1mm에서 한 0.5mm 사이의 입자 크기만 다 존재합니다. 입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고요. 지금 요런 양호입도 웰그레이드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굵은 거, 잔게 골고루 있는 거고요. 갭입도는 지금 굵은 입자와 잔 입자 사이,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갭입도라고. 우리 흙 분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씁니다. 이런 빈입도와 이런 지금 웰그레이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빈입도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웰그레이드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서 이제 추측을 하시면 대체적 상식선에서 이제 됩니다. 웰그레이드와 빈입도 누가 다짐을 하면 잘 되겠어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입자만 있고 얘는 골고루 있어요. 당연히 골고루 있는 놈이 다짐이 되면 어떻게 다짐이 잘 되는 이런 특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모니터를 빔 프로젝트를 제가 우리 뭐죠?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순간순간 끊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빈입도와 양호입도의 특성에 대해서 뭐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 분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흙이 지금 자갈, 모래, 실트, 점토 크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를 두 개를 구별한다면 조립토와 세립토, 여기 넘버 200번째로 구별한다는 얘기고, 지금 자갈모래는 넘버 4번째로 구별한다. 몇 가지도 숫자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중요한 지금 체 크기이기 때문에 넘버 200번째는 0.075mm, 또는 0.08mm. 요거는 뭐 표현 따라 약간 틀리고요. 넘버 4번째 4.75mm. 넘버 4번째 우리 토ril역학에서는 자갈모래 구별이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 콘크리트 쪽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굵은 골재와 장골재를 구별하는 게 이게 넘버 4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4번째를 기준으로 자갈모래가 구별된다. 조립토와 세립토는 200번째를 구별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분리법. 여러분들 이 전 지금 이해하시는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뭐 이거를 다 지금 머릿속에 늘 넣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대분류가 있다. 어떻게? 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 대분류를 한다. 자, 자갈, 모래인 경우는 소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입도 분포에 따라서 한다. 자, 지금 세립토인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지금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로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립토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조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아니고 세립분이 어떤 세립분이 들었느냐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요 사이에는 우리가 이중규호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 GW로 분류됐습니다. 아니면 SM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얘는 어떤 흙이에요? 기본적으로 G, 이게 대분류입니다. 자갈이에요. 자갈인데 어떤 자갈이에요? 입도 분포가 웰그레이드인 자갈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끊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SM으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SM일 때는 실제 샌드 이게 지금 대분류입니다. M이 지금 이게 대분류. 얘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모래예요. 모래인데 어떤 모래냐? 실트 성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모래예요. 얘는 모래입니다. SM은. 그래서 얘는 실트가 아니라 모래예요. 모래인데 실트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모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립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ML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분류네요. 실트예요. 자, 그런데 L이에요. 로우예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물의 영향을 작게 받는 실트다. 이런 거고 CH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점토고요. 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금 점토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통일분류법의 큰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분류가 됐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흙의 영경 특성을 포함해서 흙 분류에 통일법에 사용되는 이런 이 소선 도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세립토 분류하는 건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 X관계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크면 하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작으면 로우 이렇게 됐고요. A라인은 이렇게 있죠. 이걸 기준으로
지금 점토냐 실트냐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중규어로 이제 구별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A라인 아래쪽이니까 M이고요. 물의 영향을 받는 MH. 이쪽 부분은 어때요? CH. 이쪽 부분은 뭐가 됐어요? CL. 이 아래 부분은 어떻게 돼? ML. 이렇게 네 조각이 나. 여기 다시 그리면요. 이렇게 두 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HH인데 CH.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MH. 이쪽은 LL이죠.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는 CL. 이쪽은 ML. 이렇게 나눴다. 이거 X환경.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성 도표라고 부른다. 두 개로 쪼개서 네 조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정도 여러분들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분류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는 분류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에슈토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에슈토 분류요. 그래서 에슈토라는 데는 어떤 기관이냐, 도로를 하는 기관이었고요. 도로를 하는 기관에서 지금 흙이 있는 거는 우리가 도로 아래, 포장 아래에 있는 노상토였고요. 이 노상토로서 노상토가 좋으냐, A-1부터 아주 나쁘냐, A-7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물론 세부적으로 A-1-A, A-1-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화에서 이쪽은 어떻게 해요? 노상으로 성질이 굉장히 좋은데 노상의 성질이 나쁜데 이렇게 지금 등급화에서 흙을 종류를 나누고 있다. 뭐에? 노상의 특성이 도를 속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지수 그룹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식. 이 수식을 외워서 쓰라 그러면은 만약에 기사시험에 나오면 저는 틀려버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식에 뭐가 포함됐는지는 필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지수를 형성하는 수식은 뭐가 돼 있어요? 200번째 통과량, X한계 소성지수 이런 거를 가지고 군지수를 결정하게 돼 있고, 얘는 군지수가 크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물성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 군지수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고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강의 주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흙의 다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흙을 다지면 어떻게 돼요? 뭐 흙을 다지면 흙이 조밀해져서 굉장히 성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을 다진다고 하는 거는 여기 공기의 간극을 빼요. 딴 걸 빼는 게 아닙니다. 공기의 간극을 제거해서 흙을 조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흙의 다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다지어질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함수비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비가 적당해야 동일한 다짐 에너지를 가할 때 다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함수비가 물이 너무 적으면 다짐이 잘 안 되고, 물이 적당히 지금 증가하면 다짐이 잘 되다가 물이 너무 많아져도 다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다짐이 잘 되는 함수비를 우리가 최적 함수비, 그래서 옵티멈 모이스처 컨텐트라고 부르고요. 그때 가장 잘 다져줄 수 있는 정도의 건조 단위 중량을 우리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칭합니다. 요 옆에 영간기 곡선은 지금 이 공기 간극을 완전히 뺐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화됐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기를 완전히 뺐을 때 함수비와 건조 단위 중량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암만 잘 다져도 이렇게 다지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이쪽 범위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의 경계, 한계가 되는 거를 우리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수식으로 나타나면 다음처럼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짐에 대한 영향 요소로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입자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조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고요. 최적 함수비는 준다.
그 다음에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이런 영역과 마찬가지로 최저감 수비는 줄고 최대 건조 단위는 증가한다.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짐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실험실에서 결정된 최대 건조 단위 중량과 현장 시험에서 결정된 현장의 단위 중량의 비를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짐도라고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짐도에 더해서 여러분들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상대 밀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집안 내 응력, 유효 응력, 그리고 흙 속의 물의 흐름, 침투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에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못하고 지금 2주에나 걸쳐서 어떤 1학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토질역학이라는 교과목 특성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토질역학 1, 토질역학 2가 토질역학 1을 이해 못하면 토질역학 2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강의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1학기 강의 내용을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기억을 상기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에 지금 되어 있던 동영상 강의 자료가 유튜브에 다 올라 있죠. 그런 것들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 청취해 주시면 그 이상 좋을 건 없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시더라도 지금 1주차, 2주차에 짧게 썸머리된 이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최대한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억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시험을 보는 방법인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면 수업이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1학기 수업을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봤던 시험 문제 그 풀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시험도 약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안 내에서 흙에서 지금 그 흙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흙이 3상이 이루고 있죠. 흙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쳐서 간극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 흙의 3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흙입자 사이 힘 받을 수 있고요. 물을도 어떻게 돼요? 포화된 경우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공기는 힘을 받을 수 없고요. 자, 그래서 흙이 받는 응력, 이걸 총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흙입자가 받는 응력과 물이 받는 응력을 나눌 수 있는데 흙입자, 입자 사이에서 받는 응력을 우리가 유용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물이 받는 응력을 간극에 있는 물이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극 수압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유용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흙의 강도 특성이라든가 흙의 변형 특성은 결국은 이 유용력이 입자 사이의 힘이 얼마만큼 발현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력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용력 입장에서 이 수식을 바꿔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용력은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토탈에다가 강수압을 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용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간극수압이라는 게 정지 상태 간극수압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침투에 의한 간극수압의 변화, 침투압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간극수압이 변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용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다층 집안의 예를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이 이렇게 층상 구조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임의의 점에서 이런 점에서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무게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마1, 요 토층의 두께 Z1, 감마2, Z2 이런 층이 있다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를 다 받아요. 그럼 얼마 받냐면 감마1, Z1의 응력, 그 다음에 감마2, Z2의 응력, 여기에 감마3, Z3의 응력,
감마4 Z4의 응력을 다 더한 거가 지금 뭐냐면 시그마 토탈이 됩니다. 요 위치 위에 있는 거를 다를 받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지하 수위가 요 면에 이렇게 걸렸다고 치면 요 지하 수면에서부터의 깊이를 h라고 할 때 요때 있는 요 위치에서의 강국수압은 얼마냐면 지하 수면에서부터의 높이 h와 지금 그때까지의 물의 단위 중량, 요 물의 단위 중량이 이 높이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감마 WH만큼 지금 강국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토탈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받는데 지금 강국수압이 감마 WH만큼 받으니까 유효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시그마 토탈에다가 강국수압만큼을 뺀 만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감마 W의 Z2만큼, 감마 W의 Z3만큼, 감마 W의 Z4만큼 다 합치면 H가 되죠. 요만큼을 누가 받냐면 얘는 물이 받고요. 물이 이게 토탈이 받아요. 그럼 요 차이만큼을 누가 받느냐 하면 얘가 차이만큼이 흡입자 입자 사이에서 받는.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 2 빼기 감마 W의 Z2 이렇게 되죠. 자, 물속에 있으니까 감마 2의 세츄레이션이죠. 결국 뭐냐면 감마 2 프라임의 Z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쪽도 어떻게 돼요? 감마 3 프라임의 Z3 되고 여기는 감마 4 프라임의 Z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마 2 프라임 Z2, 감마 3 Z2, 감마 4 Z4가 되는 거를 받는 게 이놈이 누구냐면 시그마 프라임 유용력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용력을 계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뭐냐면 총응력과 강수압을 각각을 계산해서 이걸 빼버려서 유용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단위 중량을 지금 수중 단위 중량 또는 유효 단위 중량 감마 프라임을 써서 감마 프라임 Z 요 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마 1 Z1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그마 프라임을 직접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는 물이 받는 건 없잖아요. 이게 다 흡입자가 받아요. 유용력이 감마 1 Z1 더하기 두 번째 거는 뭐만 받아요? 요 감마 2 프라임만 받죠. 요거에 Z2 더하기 세 번째 것도 지하수 해야 되니까 감마 3 프라임의 Z3야 쭉 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유용력을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중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임의 집안이 있고요. 임의 집안에 어떤 임의 위치에서의 응력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의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요 면에서의 수직 응력이 있을 거고요. 그죠? 요 수평 방향의 응력이 있을 거고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단력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오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다 계산을 해야 지중력을 온전하게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이 힘, 우리가 수평 토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이게 파괴 상태인데 주동 상태에 파괴되느냐, 수동 상태에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주동 토압, 수동 토압. 또는 극단적인 변형이 없는 상태, 정지 상태 토압식으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단이 얼마만큼 작용되느냐 하고 계산할 때 지표면이 수평이고요. 대충이라면 여기에 전단력은 0이다 하고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응력이 작용하면 뭔가 생기겠죠. 이거는 또 역시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집안대 응력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거는 지금 뭐냐면 수직 응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평 응력과 전단력이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직력이 있는데 그러면 수직력이 어떻게 되냐면 집안내 영역은 자중에 의해서 토체 무게에 의해서 내리미는 게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유형력 계산할 때 감마 z 더하기 감마 z 더하기 감마 z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유형력이면 프라임 토탈이면 쪼쪼쪼 가는 거죠. 지하수위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 자중에 의한 능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외부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시그마 V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중 능력에서 집중적으로 할 건 뭐냐면 외부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